야, 여러분 참 신기하죠? 매년 1월 1일이 되면 전 국민이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다이어트! 헬스장은 문전성시가 되고 닭가슴살은 품절 대란이 되는데요. 근데 이 마음 오래 가나요? 아니죠. 2월만 되면 헬스장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또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올해도 다이어트는 실패인가? 근데 수천만 명이 동시에 의지 박약을 겪는다? 이거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이어트의 비밀을 알려주실 두 분이 등장하신 것 같습니다. 앉아주시죠. 네, 그럼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우수한 영양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입니다. 다이어트 실패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미각 관련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최명환입니다. 이제 비만은 미용을 넘어서 질환 관리의 측면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뇌과학의 입장에서 비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이런 환경 탓이라는 거니까 일단은 위로가 1차원적으로 좀 되는데 어떤 말씀을 더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그럼 오늘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를 끝낼 과학적인 해답 두 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미용의 영역에서 치료의 시대로 바로 가시죠. 두 분은 어떻게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해봤고요. 실패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말라 있죠. 성공하실 거예요? 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식증도 겪어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성공을 했다면 얼굴에 이렇게 볼살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헤어춘이라고 해서 이게 약간 해외 쪽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얼굴형이라서 그 또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뭐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많이 달고 기름지고 한 음식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데이터로 계속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좀 피하게 되는 게 제 다이어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데 교수님께서는 그 안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다 아시니까 자연스럽게 좀 멀리하게 되시지 않을까. 예, 그 또한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네요.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얻는 것이 아마 건강 관리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다이어트를 하지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다이어트 도대체 누가 언제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거 기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거짓말.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원래 다이어트의 최초의 개념은 디아이타라고 해서 균형 잡힌 삶이라는 뜻으로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갖고 있는 다이어트의 개념이랑 조금 많이 차이가 있죠. 저는 듣자마자 DI 뭔가 죽을 때까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이란 아주 좋은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수면이나 운동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좀 어우르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 시대랑 많이 또 바뀌었다고 느껴지는 건 어쨌든 요즘은 비만 인구가 정말 많아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만 불면서 체중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인구 빼고는 한 20% 정도는 좀 급속도로 빠르게 체중이 늘고 있고 나머지 인구는 평균적으로 매해 한 0.5kg 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선진국은 현재 우리가 필요한 열량의 한 1.8배 정도를 먹고 있다고 해요. 네, 더 놀라운 건 미국은 남녀노소 평균 3,800kcal를 먹고 있습니다. 3,800kcal를 먹어요 하루에? 워낙에 음식을 접하기가 되게 쉽고 사이즈들이 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속상한 게 저는 요만큼만 먹고 싶은데 이만큼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 다 못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점심, 저녁 이렇게 시켜서 매일 먹으니까 3,800칼로리 우습게 찍는 게 아닌가. 근데 1970년대 이전에는 음식 사이 서빙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점점 서빙량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균형 잡힌 식사, 균형 잡힌 삶을 찾기가 좀 어려워졌다고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고 네. 사실 옛날에 음식이 배고팠으니까 눈에 보이는 음식을 다 먹었죠. 지금은 먹고 싶은 음식만 먹죠.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균형 잡힌 삶이었는데 비만이 약간 강박의 영역이잖아요. 거울 보고 막 살 빼야 돼 막 이렇게 된 건데 원래 비만은 쌍둥이 연구들 보면요, 이 유전적 소인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이 찌게 됐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는 이상적인 몸매는 마른 몸매다라는 게 좀 강요되면서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독이 되는 물질까지도 다이어트에 활용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왕을 독살하기 위해 썼던 비소라는 물질을 다이어트 약으로 쓰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뭘 또 살 빼자고 독까지 먹고 그러나요? 에? 근데 생각해보면 뭐 지금도 몸 상할 때까지 뼈 말라 이런 단어를 들을 때까지 하는 거 보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알면서도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이유가 세상이 마름
그것에서 비롯된 예쁨을 좀 강요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우리 비만 낙인이라고 불러요. 비만은 우리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체중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배고픔을 느끼는 신경회로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는 신경회로의 균형에 의해서 우리 체중이 어느 정도로 조절되도록 항상 우리 몸은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뇌가 어느 그 몸무게를 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선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다가도 강제적인 식이 조절을 풀게 되면 네. 요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포만감을 제어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 신경회로의 균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정해진 저희는 셋 포인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셋 포인트를 좀 그 슬림하고 예쁜 지점으로 맞출 수는 없나요? 이제 그게 쉽지 않죠. 왜냐면은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로들을 통해 상당히 강력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건드리려는 시도가 되게 많이 실패했었는데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미네소타 실험이 이제 굶어서 살을 뺀 실험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당연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뭐 음식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지고 우울증도 함께 오게 되고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안 좋은 지표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고요. 이 다시 정상 식사로 돌아가면은 원래 몸이 설정된 포인트로 몸무게가 돌아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굶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어쨌든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은 저열량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800kcal 이하로 먹는 거. 흔합니다. 되게 흔합니다. 그럼 적어도 몇 칼로리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는 만큼 씁니다. 몸에. 만약에 나를 굶기면 뭔가 체지방을 저장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모드로 전환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기하 모드라고 얘기를 하죠. 에너지 쓰는 걸 줄여서 기초대사량을 줄여버리고 계속 식욕을 유발합니다. 이 다이어트 하면서 체지방만 생각을 하는데 지방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몸은 지방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단백질이 계속 소비가 됩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몸은 그 단백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요. 어렵다. 아 그럼 지금 이때까지 다이어트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하루에 막 한 2끼 정도 먹으면서 1200칼로리 막 이렇게 먹거든요. 다이어트 해야 되면. 근데 그렇게 먹으면 근손실도 같이 오는 거군요. 결핍 모드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근손실이 올 수밖에 없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를 늘 하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야식 밤에만 안 먹어도 살 빠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최근에는 이 쥐실험들을 보게 되면요. 낮에 먹는 게 야식이에요. 양식성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낮에 똑같은 양을 먹인 거랑 밤에 먹인 거랑 비교해 보면요. 야식으로 먹은 게 훨씬 더 살이 많이 찌고 대사 증후군도 훨씬 더 잘 생깁니다. 막 못 먹고 참아야 되는 게 생기니까 그게 어느 순간 빵빵 터져서 야식 같은 걸 이렇게 막 먹으면 오히려 살이 더 찌더라고요. 근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뇌는 좀 식욕을 억제해주고요. 반대로 오히려 장에 있는 애는 식욕을 촉진합니다. 아니 뭐야 왜 그래요 걔네들? 근데 밤에 이 뇌에 있는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송과체라는 데로 가서 멜라토닌으로 변해요. 우리의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밤에 되면 식욕을 더 참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어쨌든 호르몬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밤 되면 제 손가락이 결국 야식을 시키잖아요. 이 손가락을 지배하는 또 누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은 배달 문화가 엄청 빠르고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만 딱 찍으면 정말 내 눈앞에 갖다 주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자꾸 비만을 유도하고 먹을 거를 쉽게 공급해주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이 쪘다. 저는 예전에 비해서 음식들이 너무 도파민 위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또한 비만이랑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먹는 식욕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또 다른 한 가지 요소가 쾌락을 위한 식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배, 디저트 배는 따로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쾌락적 식욕의 단계고요. 이 부분이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 되게 커다란 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제가 좀 이 닭가슴살만 먹고 막 하루에 러닝 한두 시간씩 뛰고 하면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죠. 유지 못해요 사실. 바빠지면은 어떻게 그거 해요? 이게 결국은 호르몬이나 환경, 그 다음에 내 의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도움은 다 얻어라. 총체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거군요.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비만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왔고요. 최근에 조금 되게 중요한 실마리를 잡고 포만감을 잘 제어하면은 뭔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찬 약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름 아는 뭐 그런 것들인 거죠. 맞습니다. 예.
뭐 일론 머스크라던가 많은 분들이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2030년에 무려 한 100조 가량 될 거라고 전망을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신경회로를 되게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요. 최근에 나온 약들은 포만감 신호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어서 치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장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알려진 것이 이제 GLP-1 유사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장에서 분비되는 GLP-1은 너무 빠르게 분해돼서요. 약으로 쓰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만 식사를 하는 도마뱀의 침에서 GLP-1과 유사하고 대신에 피 속에서 한 수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당뇨 치료제로 허가가 났던 약입니다. 도마뱀이 또 그렇게 밥을 가끔 먹는 줄도 몰랐는데 거기서 그 GLP-1의 유사체가 발견이 된 거군요. 그리고 이 GLP-1의 효과 중에 하나는 위장 운동을 늦춰서 포만감 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뇌에 대한 자극입니다.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뇌관 영역에 이 GLP-1 유사체가 도달하고요. 뇌관 영역은 뇌혈관 장벽이 좀 헐거워서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약물이. 그래서 그 영역에 작용하게 되면은 이 가짜로 먹지도 않아도 배부르네 이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어쨌든 우리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 같은데 포만감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고 굶게 되니까 살이 빠지고 이런 효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제가 뭐 약을 맞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먹었다 치고 이렇게 뇌한테 텔레파시를 보내면 좀 이런 것도 효과가 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로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네네. 우리가 식욕은 우리 의지로만 제어하기는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다이어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치료제만 맞고 헬스장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착각이거나 아니면 가장 잘못된 접근입니다. 이 GLP-1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단백질 음식만 먹으면 그렇게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백질 음식을 잘 안 드세요. 잉여 근육 조직이 자꾸 분해가 되면 다행인데 근데 더 많이 분해가 됩니다. 필수 근육까지? 네, 결국 골다공증도 유발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백질 결여를 막기 위해서라도 근육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단백질 섭취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치료제를 맞았을 때 운동을 내가 적절하게 단백질 섭취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같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단백질 성분이 손실이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GLP-1 유사체 치료제에서 항상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부작용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까 뇌간 영역에 NTS라는 영역에 도달하면은 포만감 신호를 전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영역, AP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메스꺼움이나 역겨움을 유발하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약을 사용할 때는 메스꺼움이나 역겨움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을 찾아서 사용되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약을 중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근데 제 측근이 후기가 맞고 뭘 먹었더니 너무 메스꺼워서 다 토했다였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NTS에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쵸. 이런 걸 조절하는 또 정교한 기술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마운자로 같은 약들 보게 되면요. GLP-1 유사체와 함께 다른 약들이 또 붙어 있어요. GIP라는, GB라는 그 구역감을 일으키는 신호를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해가지고요. 감량 효과가 한 25% 수준으로 상당히 기존보다 좀 올라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에 최근에 개발된 기술이 GLP-1 유사체가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세포한테 신호를 전달할 거잖아요. 한 갈래는 이제 포만감 느껴라 라는 신호, 나머지 한 갈래는 이제 구역감을 주로 느끼게 만드는 신호. 근데 그 한쪽 신호만 선택적으로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이 스마트 스위치 기술입니다. 안 그래서 저도 좀 촬영하러 온다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우리 이노엔에서 딱 그 말씀하신 기술로 IN-B00009라는 세계 최초의 CAMP 바이어스드 GLP-1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트너사가 진행한 해외 임상 결과를 보니까 48주 동안 평균 체중 감소율이 15.4%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5% 이상 체중 감량에 성공한 참가자가 무려 92.8%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놀라운 감량 성공률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앞서 말씀하신 부작용을 통제한 기술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속이 덜 메스껍고 덜 힘드니까 사용자들이 단백질도 적당히 챙겨 먹으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를 병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좀 덜 힘들게 해주니까 이 다이어트라는 긴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제가 또 들었는데
이게 국내 임상 3상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참가자가 한 4개월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하던가요. 억지로 굶는 방식이나 기존 약의 구역질 같은 부작용에 지친 분들이 내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편안하게 대사를 고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 거대 제약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이 스마트 스위치라는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당당하게 국산 비만 치료제가 우리 사용자분들을 만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느껴지고요. 그럼 비만 치료제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먹는 형태 혹은 패치 형태의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근육이 손실되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많은 제약사들이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금방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오늘 이때까지 했던 얘기는 치료제는 어쨌든 우리를 도와주는 약물일 뿐 거기 너무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떠세요, 우수님은? 앞으로의 다이어트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추세를 보면요, 탄산음료 이런 거 소비량이 엄청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는 문화가 이제는 좀 자리를 많이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탄수화물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할 땐 그렇게 와서 저한테 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진짜 과하다는 거를 조금은 납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과 몸의 호르몬 관리를 통해서 비만이라는 것에 자책하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모시고요. 우리가 또 비만에 대한 얘기를 심도 있게 해봤는데 이 다이어트와 비만을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만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게을러서 그래,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또 비만 치료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병으로 대할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만을 자꾸 개인의 의지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비만은 의지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의 호르몬과 우리 주변 환경에 의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숨어서 비만 낙인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동원해서 비만을 좀 해소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위로가 되는 한마디네요.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효과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와 함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식품 환경이 너무 당류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쾌락적 식욕을 자극하는 이런 식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평생 숙제죠. 다이어트. 혼자 앓는 그런 고통으로 여기지 마시고 치료나 나의 건강한 습관을 함께 발맞춰서 우리가 말했던 균형 잡힌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미용의 영역에서 치료의 시대로 이야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